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11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XRP, 리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XRP의 내재 가치, 본질 값어치이죠. 두 번째가 매크로, 시장 환경.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기준 100만 원을 말씀드렸죠. 시간차는 알 수가 있어요. 허나 100만 원 또한 어떻게 보면 약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일생일대의 기회이다. 로알파로 얘기했었죠? XRP는 우리에게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들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확인하시죠. FSB, 금융안정위원회, BI에 살아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2023년도 9월 5일이죠? 친애하는 G20 지도자 여러분, 2020년 G20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G20은 실시간 지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20 지도자들은 FSB, 금융안정위원회, BIS 산하 CPMI, BIS에서 지불 시장 인프라위원회, 기타 국제기구의 이 분야의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구현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의정단은 이를 G20의 최우선 주제로 삼아왔다. G20 국경간 결제를 개혁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국경간 결제가 G20의 가장 최우선 과제였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FSB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죠. 그만큼 실시간 결제망이 가장 중요했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가지 우선 주제를 정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및 확장, 법률 규제 및 감독 체계, 국경화 데이터 교환 및 메시지 표준, 특정 프로젝트의 예로는 IS2002의 데이터 요구사항 개발, 국내 빠른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할권에서 진행 중인 작업, 해당 은행 네트워크의 새로운 도구 배포를 통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었다. 여기서 ISO2002, 결제 시스템 상호 운영성 이 말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ISO2002, 금융의 새로운 국제 표준이죠. 여기 관리자 그룹에 다시 한번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존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국제결제은행 BIS,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DTCC, 미국 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 예탁결제원, 클리어스트리, 독일 최대 예탁결제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ECB, 유럽중앙은행. 이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다. 더불어서 모잘르프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쩐주가 바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뒤에 빌 게이츠가 있죠. 이 자금이 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얘는 다시 한번 마스터카드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인터넷죠. 또 하나 리플. 이들이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도 알리바바가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 록펠러도 연결되어 있다. 다 ISO2002. 그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G20에서 이미 최우선 과제로서 국경간 결제, 이 로드맵을 완성해라. 그 임무를 부여했고요. ISO2002의 빠른 채택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바로 3월 달에 ISO2002를 도입합니다. 더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2025년 3월 10일 ISO2002 메시지 형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연준이 불과 몇 개월 뒤면 ISO2002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얘기가 나온 김에 더 빠른 결제를 위한 미국의 길. 2015년 연준이 수립했습니다. 패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더 빠른 지불 태스크포스는 2015년 5월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의해 소집하였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효과적인 빠른 지불 시스템의 목표와 속성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5년 초 연준은 미국의 개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원하는 결과에 대한 미국 결제 시스템의 이해관계자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집단적 사고를 요약한 결제 시스템 보고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더 빠른 지불 시스템, 실시간 결제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왔다. 작년 2023년
FSB 금융안정위에서 G20 의장국인 당시 G20 의장국인 사우디에서 국경간 결제가 최우선 과제였었다. 거기에서 IS-2002가 또한 언급이 되었다. 그 관리자 그룹에 전 세계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 참여했던 명단에 보이시나요? 리플의 라이언 자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개인 참가자로서 리플의 전 고문이죠. 마이클 바. 현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입니다. 리플 전 고문, 미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마이클 바. 바로 이분이죠. 자, 이분이 22,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와 사진을 찍고 있죠. 그쵸? 미연준, 유럽 중앙은행, IMF, BIS, FSB 전부 다 함께 생태계의 공동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늘 리플은 중심 자리를 꿰차고 있죠. 리플의 고문했던 사람이 현 미국 중앙은행의 부의장입니다. 부의장. 대단하죠? 그 파급력이 말입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달러와 유로화의 프린터기의 주인장이 다음 프린터기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많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레저, 섹터별 대장 코인. 이 중에 XRP 레저가 바로 대장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본질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업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FNA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 즉 전 세계 금융시장 인프라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구축하는 곳이에요. 즉 전 세계 금융시장의 플랫폼, 뼈대를 만드는 곳이다. 대체 불가능한 곳이죠. 그렇기에 어디에 신뢰를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 미국 국방성, CME 그룹, 전 세계 파생상품의 주인입니다. 리플사에 여러 번 투자를 단행했었죠.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 그리고 리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리플을 감췄어요. 이 자리에 UK 파이낸스가 보이고 있다. 영국 은행 협회, 피넬리티. 이 피넬리티는 어디죠? 달러와 유로의 프린터기를 만든 곳이 바로 피넬리티입니다. 은행의 유틸리티 토큰, 은행의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곳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아다라이다. 명칭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피넬리티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아다라라고 하는 업체. 얘는 다시 한번 기업용 블록체인의 4대장인 하이퍼레처와 연결됩니다. 어제 리눅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이퍼레처는 다시 한번 리플에 하이퍼레처 퀼2와 연결된다. 이는 다시 한번 일본의 넘버원 통신사 NTT 데이터와 함께 진행을 했었다. 즉 기득권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보게 되면 귀에 잊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서 피넬리티가 뭐다? 은행의 자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곳이다. 되게 큰 영향을 미쳐. 얘네 주인이 달러와 유로화의 금융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페이먼트 캐나다. 얘가 어디죠?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그리고 리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지금은 가려놨어요. 숨겨놨어. 그 자리에 영국 은행 협회가 보이고 있다. UK 파이낸스 또한 대체 불가능합니다. 왜? 영국 은행 협회. 어딜까요? 달러 이전에 바로 영국이 기축통화국이었잖아요. 그쵸? BOE. 영란은행과 함께 리플은 이미 인터레저를 분산원장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오래전에 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여기가 다시 한번 무척 전세계 기득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 추가적으로 FNA와 연결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확인하셨던 미국 재무부, 미국 국방부, CME 그룹, 페이먼트 캐나다, UK 파이낸스가 있었죠. 자, 여기에 영란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홍콩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S, 콜롬비아 중앙은행, 월드뱅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즉 전세계 거래소의 양대 산맥이 다 여기 함께 연결되어 있죠. 기자계 데브리언트, 얘 또한 대체 불가능합니다. 독일의 화폐 발행과 그리고 보안, CBDC 이걸 관련해서 대체 불가능한 곳이에요. 얘는 다시 한번 홍콩 CBDC 프로젝트에 리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확인하시죠. 그리고 피넬리티, 이게 피넬리티예요. CLS, 세계 최대 우회한 그런 업체입니다. 스위프트가 보이시죠? HSBC, 영국 최대의
유럽 최대의 금융권이죠. 얘는 다시 한번 리플의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 이걸 통해서 커스터디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전부 업체가 다 공동 운명체로 하나로 혈관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 자, 바로 확인하시죠. 홍콩 CBDC 플랫폼에 참여했던 12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먼저 기자께 데브런트 리플이 보이고 있죠. 여기 알리페비, 알리바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중국의 건설은행, 중국의 국유은행, 대만 최대 은행권인 푸본뱅크, 스탠다드 차타드, 리플의 공식 투자자이죠. 파트너사이자, 항생, HFC의 자회사이죠. HFC가 가게 되면 항생도 따라오게 됩니다. 항생 지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보스턴 컨설팅, 거대 유대계 자본이 함께하고 있다. 리플도 거대 유대계 자본이다. 자, 그리고 홍콩 최대 은행인, 홍콩 최대 디지털 뱅크인 좌뱅크, 홍콩 최대 통신사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홍콩 CBDC 플랫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여기 리플과 기자켓 데브런트가 공존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바로 여기에 기자켓 데브런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하죠, 얘도. 그리고 직접 FNA가 리플은 FNA로 유동성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리플 회원의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리플 회원 및 리플 허브별로 필요한 유동성을 식별하고 유동성 절약 메커니즘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리플은 FNA를 사용하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은행의 유동성 요구를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네트워크 규모와 가치를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네트워크 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허브뱅크 내에서 필요한 유동성 흐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거대 기등권과 함께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FNA가 하는 일은 다시 한번 전 세계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조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늘 리플은 한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나온 리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본인의 트위터에 SEC 리플 소송 취하 예상하는 게시물을 리포스트했습니다. 직접 가보시죠.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바이낸스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 그 첫 화면에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 CFTC 관할 권한의 상품이기 때문에 리플 사건을 기각할 것입니다. 유틸리티 토큰 지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주고 있죠. 본인의 트위터 첫 화면에 말입니다. 이 영상은요, 보시는 이분이 있으시죠? 이분이 전 CFTC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 칼로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크립토 대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영상 속에서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트럼프 체제에서 SEC는 리플 소송을 취할 것이다.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는 이미 패소한 바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CFTC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 CFTC 위원장, 암호화폐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순위이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게리 겐슬러는 이미 사임한다고 끝났죠? 지나간 과거 이슈야. 사건이 종결될 겁니다. 100%, 99.9%가 아니라 순도 100%.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리플사의 IPO, XRP ETF 차례로 승인이 예정되어 있죠. 100%. 여기에 기간 참여 및 포머 및 거대한 파트너십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가격은 똥값입니다.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르다. 10달러는 너무 싸고 100달러는 이제 주체로 들어서게 된다. 참고사항으로 리플의 CEO 브래든 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립토 차르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전달드렸잖아요. 크립토 차르는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그리고 리플 브래든 하우스는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리플 CEO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은 이미 리더십 교체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SEC와의 법적 분쟁 해결로 성장 기반을 확보한 상황이다.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감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로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리플의 브래든 하우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 CFTC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미디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크립토 행정부의 원년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릴게요. 앤드레스 호로이츠 공동 창업자 마크 앤드레슨입니다. 그 유명한 월드와이드 앱 넷스케이프, 인터넷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팀 버너스리가 인터넷의 창시자였다. 넷스케이프, 모자이크 알고 계시죠? 얘의 창시자가 바로 앤드레스 호로이츠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앤드레슨입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다. 자,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포함 기술 기업인 계좌를 금지 조치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인을 포함한 일부 기술 기업 수장들의 은행 계좌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에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30명의 기술 기업 설립자의 은행 계좌 사용을 금지시켰었다. 여기에는 어떤 경고도 설명도 없었다. 개발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또한 해당 내용이 담긴 트위터 X 게시물을 공유했으며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이를 리포스트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난 가장 비윤리적인 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조치는 엘리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워렌과 게리 게슬러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불법적으로 죽이려 했다. 이 기사와 좀 전에 보셨던 전 CFTC 위원장, 암호화폐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우선순위이다. 상당히 극과 대조를 다루고 있죠. 이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 있죠? 백악관, 그 밑에 SEC, 상원, 그쵸? 게리 겐슬러, 엘리자베스 워렌, 바이든 행정부 위에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전 세계 범지구의 지배자 계층이에요. 얘네가 달러와 유로화의 프린터기뿐만 아니라 이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율, 파생상품, 머니마켓 펀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린터를 찍어가지고 다 매입시켰잖아요. 그쵸? 심지어 블랙락은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또한 IMF, BIS 최정점에 있죠.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게 IMF이다. 한국판 명동사채이다. 돈을 꺼주고 못 갚게 되면 거기에 빨대를 영원히 꼽는다. 대한민국도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었죠. 로스타 이거 뻥튀하고 나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빨대가 꼽혀있어요.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였었죠. 그들이 주도했던 외환위기였었다. BIS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본 비율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게 은행의 유동성의 바로 첫 번째 규칙이다. 8% 여기에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오면 추정 손실 이거에 대한 8% 정상에 대한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가 있다. 우리가 FOMC에서 페드가 금리 정책을 할 때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있었다. 그게 바로 BIS. 감이 오시죠? 여기에 WTO, WHO, 월드뱅크, ADB 전부 다 관여가 되어 있다. 유엔을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그린저 정부의 이 재산이 있잖아요. 범지구의 재산. 제가 알기로는 범지구 GDP의 대부분을 이들이 다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 70%, 80%? 예전 한 6년에서 7년 기준 범지구의 GDP가 6경 2천조였거든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그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리 보셔도 무방하다. 왜?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린터기를 가져오려고 그렇게나 많은 국가들이 애를 썼었죠. 허나 이제는 기축통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DLT. 이제 DLT 알고 계시죠? 분산원장. 장부가 그동안에는 따로 놀았죠? 각 국가에서 따로 놀았어. 장부가 이제는 그게 중앙은행이건 금융기관이건 연결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원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금융의 원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림자 정부의 명을 받들어서 그림자 정부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블록체인 망으로 이사하려고 그래. 그러면
제도와 시스템과 법과 규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눌러왔어. 즉 개발 속도를 통해서 조절해 왔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뚫어버리는 겁니다. 열어 제낀다는 거죠.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나간다. 감이 오시겠죠? 그 원년으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이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기술이 처음 나오면은요, 기술이 맨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허나 버블이 또 터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은 후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생생활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개인들은 맨 나중에 합류하게 된다. 지금 그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원년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나옵니다. 리플에서 비트와이즈 XRP ETP 투자를 발표합니다.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비트와이즈는 지난 8월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제품을 보유한 투자자 ETC그룹 인수위에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품 리브랜딩을 진행한다. 리플은 이 리브랜딩이 진행된 비트와이즈 XRP ETP, 티커가 GXRP에 투자를 진행한다. 재무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쉽게 정리하면은요, 비트와이즈에서 ETC라는 코인, 암호화폐 운용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 유럽, 여기서 이게 비트와이즈 유럽, 여기서 XRP ETP를 출시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티커가 GXRP, 여기에 리플사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죠. ETP는 뭐죠? ETF 전 단계입니다. ETP를 통해서 기관들이 시장에서 XRP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즉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사는 뭐죠? XRP를 발행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일명 자사주, 그 느낌이 보여주시죠? 그쵸? 과연 이 의도는 리플사가 XRP의 가격을 부스팅하는 의도일까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보여주시죠? 소송에 대한 분위기가 종결될 것 같다. XRP ETF IPO, SBI CEO 기타 요시다카가 IPO를 서둘러야 돼.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게리 겟슬러가 사임하였다. 지금 흐름상 과연 어떠한 흐름으로 감지가 될까요? 그쵸? 자,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57분이에요. 비트코인은 1억 3,250만 원 언저리, 이더리움은 500만 원 언저리, XRP는 2,000원 언저리. 크게 큰 변동이 없죠?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XRP,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일생일대의 기회이다. 뿐만 아니라 이더와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 100원 말씀드렸습니다. XRP는 10년 기준 100만원, 비트코인은 10년 기준 100억. 여기에 섹터별 대전 코인들은 얼마나 파급이 클까요? 시장이 새로 1000배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가상자산이 새로운 노다지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거죠. 왜? 그 본연의 내재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에코프로 BM을 발견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송 자료가 남겨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지금 어떤 기회를 만났는지, 저는 그 새로운 그 물질,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정말 잘 발견해요. 그리고 그 내재 가치에 집중 분석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패러다임과 트렌드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히 인지해야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의 위치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게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수백 년 만에 돈의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죠. 에코프로 BM 그 녹음 영상을 공유해 드릴게요. 안 보셨던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에코프로 BM 상장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1월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좀 녹음을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또 했던 거는요. 제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회사를 정리를 하고 생활비가 들어가는 상태였으니까 R&D 비용은 들어가겠네요. 열심히 기업을 찾아내는 중에 요즘 제가 바이오에 첫 번째 바이오에 이어서 두 번째 전기차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을 하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쭉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셀트리온 바이오 그에 못지않은 기업을 전기차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업하는 분야가 너무나 훌륭하며 그리고 경쟁력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창업자 그리고 현 대표이사 그리고 오너가 너무나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슴을 안고
지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뭔가 쾌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2, 3년 전에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처음 알게 돼서 찾아냈었을 때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 찾아냈었을 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그 서민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최고의 부자까지 오른 서정길 회장의 이제 강연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주주들이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낸 제작을 했었을 때, 예, 뭐 공매도에도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찾아낸 기업이요, 뭐 눈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눈물은 나진 않네요. 근데 정말, 가슴이 살아있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명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전지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차 전지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NCA 그 양극재 소재 분야를요. 스미토모와 에코프로가 양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2차 전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고 이제 막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패러다임 시프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하나의 카탈로그로서 이 자율주행차, 그 인프라인 스마트 디바이스인 전기차,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서 NCM, NCA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NCA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요. 여기서 아까 에코프로가 보니까 에코프로 BM에서 이 회사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환경사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6대 뭐 가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에코프로는 환경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올 3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주목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을 주목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이게 자회사에서 독립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니까 주목하시면 돼요. 이제 뭐 시가총액은 7천억대에서 8천억대로 형성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올해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매출액을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매출액이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야 하는데, 예, 지금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이 매출액이요.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요, 3천억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의 오너는요, 정말 엄청난 기업인이 될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에코프로의 오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은요, 이동채 회장입니다. 유튜브에 치면 이동채 에코프로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영상을 한 게 나와요. 한 15분, 20분 정도짜리.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3천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글쎄요, 이 성장 가능 속도를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한 50배 가까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2차 전지, 그리고 ESS,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손정희 그 전에 그 회를 보게 되시면 앞으로 전기가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사물인터넷 시대에는요. 여기에 많은 전기량이 필요하고 ESS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 전지는 핵심입니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 떨리는 거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그리고 이 투자자도 기업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기업가 정신 투자 마인드라 그래서 훌륭한 회사에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그게 어떠한 걸로 보상이 되는지. 그래서 버핏, 그리고 주식농부 박영옥, 주식투자 교과서 박성득, 카이스트 김봉수, 이런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피터 린치,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훌륭한 회사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대신 첫 번째 투자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는 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자회사. 오너는 이동출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전기차에서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대략 한 7개에서 7개 정도 회사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간출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회사고요.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가지고 가도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부자 아빠로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회사는 사실 많지 않은데 한국에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업 마이트를 찾아내서 실패를 딛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회사를 찾아낸 이동철 이동채 회장에게 이동채란 그런 기업가의 사람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될 날을 기다리면서 다음번 또 R&D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 방송 또한 자료로 남겠지요. 3, 4년, 2, 3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거듭 언급드리지만 천문학적인 수익률은 묻어두는 데서 나옵니다. 문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에코프로 BM 방송 찍을 때 당시보다 제 마음이 떨리는 건 이걸 처음 접했었을 때, 이걸 깨달았었을 때, 가치를 이해했었을 때 100배 이상으로 흔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굉장히 컸죠.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중요한 건 그 연장선에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라. 보석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찾아냈으면 그 가치를 발견해서 가치가 세상에 존재를 드러낼 때까지 여러분들은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